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불안의 철학이라는 책을 읽어드릴 겁니다. 이 책을 제가 군대에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책입니다. 왜냐면 군대에서는 남자들이 할 게 없잖아요. 운동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TV를 보고 이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 저는 되게 제 인생에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 걱정이 뭐냐면 나는 나중에 뭘 할까? 나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아서 이 책이 가장 기억이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에 취업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중고등학생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게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내가 뭐 하고 살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 뭐 하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감정들이 되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감정들이 쌓여서 나에게 더 성장이 되고 나에게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열등감 같은 감정도 그 열등감을 먹으면서 자신을 더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감정들 저는 좋아합니다. 특히 열등감과 불안. 이 두 가지 감정이 저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에서 시작한다.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다 보면 마찰이 생기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이토록 골치 아프고 힘든 대인관계를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당당히 맞서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과 접촉하는 생각만 해도 불안해지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피하기 위해 불안을 만든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안은 인생의 과제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그런 정당화라고 한다. 불안하기 때문에 인생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며 타인을 이해시키고 자신도 이에 수긍한다. 불안하면 그 과제를 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 불안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아이가 복통이나 두통을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로 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괴로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를 피하기 위해 불안을 만들어낸다. 불안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다.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피하고 그 구실로 불안을 내세우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대인관계를 피하는 계기가 된다. 오사카 이케다에서 아동살상 사건이 발생한 후 TV 인터뷰에서 한 정신과 의사가 이 사건에 관련된 아이들은 당장은 괜찮더라도
앞으로의 인생 어느 단계에서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목격한 일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 사건 당시 무사히 살아남은 초등학생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했다고 하자. 결혼 생활 중 관계가 완만하지 않을 때 그 정신과 의사의 말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원만하지 않는 결혼 생활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문제는 두 사람이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지금 두 사람의 관계에선 전혀 관련이 없다.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아들러의 표현을 빌리면 겉으로 보이는 인과율이다. 마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는 뜻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과거에 사로잡혀 한때의 경험이 현재 삐걱거리는 대인관계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발상은 지금 관계를 좋지 않는 데에 대한 책임을 과거의 경험에 전가하는 데에 지나치지 않는다. 애초에 두 사람 관계인데 둘 중 한 사람의 과거 경험 때문에 두 사람의 현재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이야기를 되돌려보자. 대인관계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순 없다. 그런데도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불안을 대인관계 회피를 위한 구실로 삼는다.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가 완만하지 않을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없는 그런 일을 끄집어낸다 해서 지금의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과거의 대인관계, 특히 순탄하지 않았던 대인관계를 돌이켜보고 현재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말과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야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타자가 적이 되는 순간, 주변 세계에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불안의 특징을 찾아내기란 어렵지 않다. 아들러는 타자를 자신과 적대 관계에 있다고 보는 사람과 협력 관계에 있다고 보는 사람을 구분했다. 전자에서 타자는 적이고 후자에게 타자는 동지이다. 동지에 대해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자칫 방심했다가는 큰 위해를 가할 사람들일 리는 없다. 실제로 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적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적으로 보는 걸까? 여기에도 목적이 있다. 바로 타자와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실제 타자가 적이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타자와 연관되지 않으려고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타자를 적으로 보면 지금 사이좋은 사람과의 관계도 곧 물거품이 되고 만다. 연애를 예로 들어보자. 자신의 마음이 상대에게 전해져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백을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나 사귀다가 배신을 겪고 나면 타자를 적으로 여기게 된다. 이후 새로운 사람을 사귀게 되더라도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하고 불안해한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굳이 관계가 나빠질 말을 내뱉게 된다. 나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말도 안 돼 라는 대답을 들었지만 한번 고개를 든 불안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니라 해도 자꾸 같은 질문을 하니 불쾌한 기분이 들고 결국엔 별거 아닌 일로 트집을 잡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떠나버리고 한다. 그렇게 상대방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나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 사람도 내 적이었던 거야. 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이 관계가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끝냄으로써 오히려 불안을 해소하려고 한다.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이다. 가령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에게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되짚어보고 또 되짚어보자.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 사람을 지체하고 피하지 않는 것이다. 타인을 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적이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이번엔 질투를 예로 들어보자. 질투의 속성. 사귀고 있는 사람이나 배우자에게 유독 질투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질투하는 당사자는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역시 상대를 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미키 기요시는 질투를 악마에게 가장 어울리는 속성이라고 꼬집었다. 어떠한 정념이든 천진난만하게 드러날 때 항상 어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질투에는 천진난만함이 없다. 미키 기요시는 다른 열정에 관해서는 좋은 점도 지적했지만 질투에 관해서만큼은 부정적으로밖에 언급하지 않았다. 사랑과 질투의 공통점은 어떤 정념보다도 계략적이고 훨씬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이라도 지속적으로 계략을 사용하면 결코 순수할 수 없다. 지속되지 않는 정념은 사람을 괴롭히지 않지만 지속되는 사랑과 질투는 사람을 괴롭힌다.
물론 관계가 좋고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사랑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다만 미키 기요시는 격렬하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사랑과 질투의 공통점이라고 밝혔다. 사랑과 질투의 강점은 그것들이 격렬하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기인한다. 상상력은 마술적이다. 사람은 자신이 상상을 만들어낸 것에 질투한다. 사랑과 질투가 계략인 것도 그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 상상력에 휘둘려 움직이는 것에 대해 생겨난다. 게다가 질투에서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사랑에 의해서이다. 질투의 밑바닥에서는 사랑이 없고 사랑 안에 악마가 없다고 누가 알겠는가? 사랑하는 사람도 질투하는 사람도 격렬하게 상상력을 발휘한다. 문제는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고 상상하는 데에 있다. 이렇게 상상하는 그 지점에서는 그 사랑은 끝나게 되는데 상대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뺏긴 게 아닐까 하고 상상하는 사람은 질투를 한다. 또한 그렇게 질투하고 상대에게서도 질투를 받는 것이라고 사랑은 증거라고 믿는다. 미키 기요시는 질투가 상상력을 가동시키는 건 거기에 혼입돼 있는 어떠한 사랑에 의해서이며 애초에 사랑이 없으면 질투의 감정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사랑과 질투가 별개라고 생각한다. 상상력을 발휘시키고 더구나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닐까 하고 상상하는 것은 질투하는 사람만이 하는 행동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원래 질투하지 않는다. 상상한다고 해도 사랑받지 않은 상상을 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상상조차 필요하지 않다. 자신이 상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상대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상대의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한다. 감시까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바로 연락해오는 빈도를 신경 쓰기 시작한다. 전에는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답장이 왔는데 요즘은 다음 날이 돼서야 답장이 오느니 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운다. 이러한 신경전은 상대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끊임없이 의심받고 감시당하는 상황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미키 기요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질투는 밖으로 나다니며 집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호기심이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질투가 섞이지 않은 천진한 호기심은 얼마나 드문가. 미키 기요시는 질투가 밖으로 나다니고 집을 지키지 않으며 항상
바쁘다고 말했다. 질투하는 사람은 질투할 거리를 찾으며 좀처럼 안정하지 못한다. 사실은 사랑받고 있는데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행여 라이벌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며 언제나 불안에 사로잡힌다. 이는 자신감이 없다는 의미에서 열등감이며, 이때의 불안감은 상대를 붙잡을 수 없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감정이다. 상대를 붙잡고 싶다. 상대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들러는 질투가 타자를 소유물로 여길 때 생긴다고 강조했다. 설령 물건처럼 상대를 자신의 곁에 붙잡아둘 수 있다고 해도 상대의 마음까지 붙잡아둘 수 없으며, 상대의 마음은 결코 소유할 수 없다. 질투하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증거를 찾아 그걸 인정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든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증거로만 보인다. 상상력은 점점 더 부풀어 오르고 사랑받지 못하는 증거에만 찾는데 몰입한다. 아들러는 다음과 같은 말도 남겼다. 질투심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불신, 몰래 엿보고 재는 그런 행동, 그리고 무시당하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보인다. 상대를 못 믿는 건 아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불심을 품는다. 몰래 엿보고 재본다 할 때 엿보다는 벼르고 기다린다의 뜻으로 상대의 행동을 몰래 바라보면서 자신과 타자를 비교하며 어느 쪽이 더 사랑받고 있는 건지 걱정한다는 의미다. 또한 잰다는 건 측정한다, 저울질하다의 뜻으로 자신과 상대를 비교한다는 의미다. 질투의 감정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지 모르는 라이벌에게 향하기도 한다. 특히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아름답거나 젊다고 느낄 때 더욱 그렇다. 어떻게 하면 질투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들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질투하는 사람은 상대를 헐뜯거나 혹은 상대를 지배하기 위해 누군가를 속박하려 애쓰고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감시하에 두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상대를 속박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어색해지고 만다. 그러므로 상대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의미로든 더 이상 속박하지 말아야 한다. 철학자 모리 아리마사는 사랑은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는 필연적으로 그 위기를 심화시킨다 라고 말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행동이 제한되면 상대는 자신이 신뢰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속박당하지 않는다고 깨달았을 때 사랑이 있음을 느낀다. 사랑은 자유를 원한다 라는 건 바로 의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유로워진 배우자나 내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길 일이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테네시 왈츠라는 곡이 있다. 이 곡의 가사는 연인과 테네시 왈츠에 맞춰 춤을 추고 있을 때 우연히 만난 오랜 친구에게 그를 소개했는데 그 두 사람이 춤을 추는 동안 그 친구가 자신의 연인을 빼앗았다는 내용이다. 질투가 필연적으로 사랑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속박은 사랑을 망가뜨린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상대가 결정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뿐이다. 나를 사랑할지 말지는 상대가 결정한다. 상대를 속박하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애원한다 해서 상대를 하여금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상대의 마음을 붙잡아둘 순 없다. 사랑과 질투의 차이. 질투는 연애에서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다. 미키 기요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질투는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자신보다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하지만 그 차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감정이다. 완전히 이질적인 점이 아니라 공통된 점이 있어야 성립한다. 상대와 자신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난다면 그건 질투할 일이 아니다. 손이 닿지 않는다거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가졌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해 세상의 칭찬을 받으며 그 일을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고 심한 질투심을 느낀다. 자신도 그 사람처럼 성공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건 만약 똑같이 했더라면 성공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런 이야기다. 질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럼 당신도 노력하면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을 노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보통 질투는 질투받는 자의 위치로 자신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대를 자신의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미키 기요시. 아들러는 이런 심리를 가치 저감 경향이라고 부른다. 현실적으로 노력해서 목표로 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되거나 뛰어넘으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상대를 자신과 같은 위치로 혹은 그 이하로 끌어내리려 한다.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라이벌에게 질투를 할 때에도 먼저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한다. 질투가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표면상의 일이다. 본질적으로는 평균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사랑이 그 본성에 따라 항상 더 높은 목표로
동경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높은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겉모습만 그럴 뿐이고 사실은 더 높은 곳에 있는 상대의 발목을 잡아당겨서 평준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질투로는 자신을 높이려는 동기가 나오지 않는다. 한편 미키 기요시는 사랑의 본성은 더 높은 곳을 동경한다고 한다. 동경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랑은 자신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점에서 질투와 사랑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더 높은 것을 동경하는 사랑은 질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또한 미키 히요시는 사랑과 질투를 대상의 차이라고 구분한다. 질투는 특징적인 것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 위에서 일어난다. 특수하거나 개성적인 것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투는 다른 것을 개성으로 인정할 줄도 자신의 개성으로 이해할 줄도 모른다. 사람은 일반적인 것에 질투한다. 이에 반해 사랑의 대상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하고 개성적인 것이다. 이때 미키는 질투가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 위에 일어난다 했는데 여기서 질적인 것은 행복이고 양적인 것은 성공이다. 타인의 행복을 질투하는 사람은 행복을 성공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 행복은 각자의 것이며 인격적, 특징적이지만 성공은 일반적이고 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양적인 성공은 사회적 지위나 수입처럼 비교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이기에 질투를 받는다. 반면 질적인 행복은 특징적이고 특수하며 개성적이기에 질투를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행복은 없으며 어떤 사람이 느끼고 있는 행복을 타인도 똑같이 행복으로 여기는 건 아니다. 행복은 그 사람 고유의 것이며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 사람은 자신도 어쩌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성공을 손에 넣는 사람에게 질투한다. 여기서 미키 기요시는 질투가 양적인 것에 의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개성적인 행복은 질적이며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은 질적으로 앞서 인용한 미키 기요시의 말 중 질투는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자신보다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향한다는 주장은 엄밀히 말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다. 다만 성공한 사람이 곧 행복한 상태에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질투라고 생각한다. 반면 사랑은 자신도 타인도 개성으로서 이해하기에는 양적인 것과 관계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두려워한다. 라이벌이 나타났을 때도 이 사람의 개성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나 젊음 같은 일반적 요소에 대해 질투를 한다. 질투는 일반적 요소를 둘러싸고 일어난다. 미키 기요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질투는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인간 세계에서 평균화를 바라는 것이다. 질투하는 사람은 특정한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하지만 그 질투하는 상대의 개성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개성이 개성으로서 평등하다는 것이다. 질적인 속성이 있는 개성을 양적인 것으로 치환해 누군가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행위이다. 악마에게 가장 어울리는 속성인 질투다. 질투하지 않으려면 누군가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상대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사실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상대의 말을 믿지 못해 불안해지는 경우이다. 이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없기에 자신보다 더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틀림없다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의미에서든 상대를 속박하지 말아야 한다고 앞서도 강조했지만 상대를 속박하는 행위 또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라이벌을 향한 질투 또는 자신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을 향한 그런 질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키 기요시는 다음과 같은 제시를 했다. 질투심을 없애려면 흔히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감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걸까? 자신이 스스로 물건을 만들면 자신감이 생긴다. 질투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인간은 물건을 만들어냄으로써 자기를 만들고 그리하여 개성이 생긴다. 개성적인 사람일수록 질투심이 없다. 자신이 스스로 물건을 만듦으로써 자신감이 생기고 인간은 물건을 만듦으로써 자기를 만들며 그리며 개성이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만든 물건은 타인이 만든 물건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누군가가 만든 물건이 더 뛰어나다고 질투하게 된다. 타인이 만든 것이 자신이 만든 것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 때 그 작품을 모방해서 같은 작품을 만들었다 해도 그건 그 사람이 만든 것이지 자신이 만든 작품이 아니다. 그러니 아마도 모방해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질투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만들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만들지 않으면 평가받을 이유도 없으며 만들지 않는다는 건 자신감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작품이 뛰어난지 아닌지는
양쪽으로 판정할 수 없다. 자신이 만든 것을 다른 사람이 만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여김으로써 자신이 개성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타인이 만든 물건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해도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 말 그대로의 의미만이 아니다. 미키 기요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은 환경을 형성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형성해 나간다. 이것이 우리 생활의 근본적인 형식이다. 우리의 행위는 모두 형성작용의 의미를 갖고 있다. 형성한다는 것은 물건을 만든다는 일이며,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 물건의 형태를 부여하는 일, 그 형태를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그런 일이다. 여기서 환경을 형성한다는 일은 물건을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환경을 형성한다는 것은 환경에 작용한다는 의미다. 환경이란 자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나 대인관계에서도 환경이다. 대인관계에 작용하는 것이 자신을 형성하는 일에 어떤 의미일까? 무언가 주변 사람들이 해주기를 혹은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보자. 아이라면 울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으로 자신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그대로 받아줄 리는 없는데, 마침내 말을 할 줄 알게 되어 부모가 울지 말고 말로 해야지 하고 이끌면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고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말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의 요구를 모두 다 받아줄진 알 수 없지만, 미키 기요시가 인간은 환경에 자극을 주고 동시에 환경에서 자극을 받는 관계를 형성한다. 이 자극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아이에게만 아니라 환경에서도 자극을 주고 관여해야 한다. 불만이 있거나 불합리한 일을 목격한다면 잠자코 있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도한 행동이 꼭 받아들여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험을 거듭하는 동안 사람은 자기 자신을 형성해 나간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언제나 부모가 말하는 대로 아이가 따르며 자기 자신을 형성하지 못하며 개성을 발휘하지도 못한다. 미키 기요시는 앞의 인용에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렇게 환경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기를 잃지 않고 어디까지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기 집중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타인이 하는 말 중에도 당연히 옳은 것이 있겠지만 반대 의견을 들였다 해서 곧장 물러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의 행위는 환경에 대한 적응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적응이다. 한편에서는 자신과 환경이 하나가 된다면 다른 한편에선 자신과 자신이 동일하게 머문다. 독립적 개체. 그 독립적 개체로 존재하려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양보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타자에게 자극을 주고 타자에게서 자극을 받는다. 타자에게는 자극을 받더라도 자신은 여전히 변함없는 자신이며 타자의 자극으로 인해 자신을 형성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성과 자신감도 생겨난다. 얼굴이 없는 불안감. 앞에서 살펴보았듯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 라고 강조했는데, 현대사회가 특히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키 기요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 사람들은 한정된 세계에서 생활을 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끝에서 끝까지 하늘을 내다볼 수 있었다. 사용하는 도구는 어디 사는 누가 만든 것이며 그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있었다. 또한 그가 얻는 보도나 지식만 해도 어느 곳에 누구에게 나온 것인가, 그 사람은 얼마나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려져 있었다.